내가 지금 돈을 벌고 싶어. 그러면 여기서 투자를 해야 되는지 소비를 줄여야 되는지 소득을 늘려야 되는지 본인이 할 수 있는 선택, 저는 세 가지를 다 합니다. 두 번째는 그러면 내가 이제 좀 더 소비가 집중되는 거야. 소비를 줄이고 싶어. 그러면 이제 정말 뭐 구매 리스트 써서 루틴 같은 걸 만들거나 시스템화 시키는 걸로 일정 부분 좀 이렇게 장치를 만들어야겠죠. 투자 같은 경우에도 진짜 잘 투자하시면서 저한테 이제 조언처럼 해주시는 분이 뭐 주로 어떤 얘기를 제일 많이 했냐면 딱 할 만큼만 해라. 성공하신 분들은 딱 그렇게 하더라고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정리 컨설턴트라는 직업으로 활동하고 있는 윤선현입니다. 정리가 되면 부자가 된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어떤 의미인가요? 제 직업이 이제 사람들의 집 정리를 주로 하는 일을 하다 보니 사람들이 살고 있는 집 많이 갑니다. 타워팰리스, 아크로빌 이름만 대도 알만한. 최근에 제가 그 개포동에 있는 이제 신규 아파트인데 그 아파트 커뮤니티 센터에 강의를 갔었어요. 너무 궁금해가지고 도대체 여긴 얼마지? 30억 정도 되더 한 평에 1억이었습니다. 그래서 근데 저는 이제 이 경험치 때문에 그래도 30억짜리 살아도 정리 안 된 분명히 있을 거야. 뭐 그런 이유 때문에 저를 아마 그 아파트에서 강사로 초청해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좋은 집이든 또 훨씬 저렴한 집, 싼 집도 많잖아요. 그런데 이제 보면 그 집, 그런 류의 집들에 가면 거의 한 70%의 공간은 물건을 쌓아두고 삽니다. 30%의 공간에서 불편하게 사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예를 들면 아까 제가 30억짜리 집이라고 했던 곳에 정리가 안 돼 있으면 20억은 마치 창고로 쓰는 거나 마찬가지죠. 물론 창고는 아니지만 이 10평에 살기 위해서 사용하기 위해서 그 30억짜리를 사신 거라는 거예요. 공간이라는 건 우리 사람들이 제일 많이 투자하는 종목 같은 거잖아요. 부동산에 정말 관심이 갖고 돈을 많이 벌어서 오랜 시간에 투자를 통해서 집을 샀는데 그 공간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해 서 불편하게 살거나 제대로 쓰지 못하는 그런 물건들을 방치하며 사는 것은 부자스럽지 않게 사는 거다라고 생각해서 저는 부자와 정리는 굉장히 중요하고 연관성이 있다. 뭐 정리를 안 해서 거지 된다는 표현보다는 진짜 제대로 부자처럼 부유하게 편하게, 그러니까 저는 이 부유함과 편안함은 굉장히 좀 연관성 있는 느낌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살려면 정리는 선택이 아닌 필수, 그리고 어느 정도 선에서는 정리를 해야지 삶의 공간에 대한 불편함이 없다. 그래서 정리 안 되는 분들한테 제일 많이 추천하는 게 일단 집을 둘러봐라. 어디에 어떤 물건이 얼마나, 그 물건이 언제 쓴 게 마지막이고 앞으로 쓸 일이 있는지. 그러니까 그냥 정리를 한다는 게 막 무작정 뭘 꺼내고 버리고라기보다는 일단 쓴 게 중요하고 그 살핌의 과정 속에서 본인이 이제 느끼하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정리를 하고 싶은데 마음이 동하지 않거나 동기부여가 안 되는 거죠. 거의 저는 정리의 90%는 마음가짐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관찰을 해보면 그 관찰을 통해서 마음의 동함도 느낄 수도 있고요. 본인 스스로가 필요를 느껴야 되잖아요. 혹시 이 영상 보시고 정리를 하신다는 건 저는 너무 이상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본인 스스로 자신의 공간에 자신의 물건에 대해서 정리된 실천을 하기 위해서 마음을 잡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어쩌면 그것이 부자가 될 수 있는 빠른 선택, 실천이 될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말씀해 주세요. 제 책에 보면은 이런 내용이 나와요. 정리는 땡땡땡이다 라는 이제 정리를 상징할 수 있는 말인데 정리라는 말 자체가 사람들한테 굉장히 긍정적이고 희망적인 표현보다는 좀 부정적으로 느끼거나 불편하게 느끼거나 모호하게 느끼는 분들이 많아서 제 선에서 그냥 정리한 겁니다. 그때 정리했던 단어 중에 하나가 자기계발이라는 단어가 있었어요. 정리는 자기계발이다. 저 역시도 직장 다닐 때 자기계발을 하기 위해서 책을 많이 읽었습니다. 정말 많은 책들을 읽었어요. 경영, 경제 뭐 이런 것들. 그런데 그게 저의 전문 지식이나 또 어떤 생각이 결정이나 이런 것들에 미치는 영향이 별로 없더라고요. 그리고 더 슬펐던 건 읽으면 읽은 내용을 다 기억해야 되는데 뒤돌면 까먹어요.
그래서 책이 사실 그 당시 할 수 있는 유일하고 지금처럼 막 유튜브가 있거나 강연이 막 많거나 그런 시대가 아니었기 때문에 책이 거의 유일한 자기 수단이었는데, 오히려 저한테 큰 자기 개발을 준 요소는 정리 관련된 책들을 좀 몇 권 읽다 보니까 청소를 하라는 얘기가 많이 나와서 책상을 닦았거든요. 그러니까 마음가짐도 달라지고 실천할 수 있는 의욕도 조금 생기게 되고, 변화, 어떤 도전, 혁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더 가까워진 것 같아요. 사실 자기 개발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다 그런 측면 때문에 하는 걸 텐데, 그런 의미에서 정리가 삶에 많은 변화를 줄 수 있는 실천이다라고 저는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지금 뭔가의 변화가 필요하거나, 자기 개발이라는 말 굉장히 좀 긍정성 있는 그런 표현일 수 있는데, 제가 가장 쉽게 실천을 하기를 권해드리고 싶은 것은 자신의 작은 공간부터 정리를 하는 겁니다. 어떤 분들한테는 직장에서의 책상일 수 있고요, 집에도 책상이 있겠죠, 혹은 소파 주변일 수도 있고요, 어머니들이라면 식탁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공간이 정말 작지만 한 평도 안 될 수도 있거든요. 이 한 평의 공간이 나에게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고 어쩌면 삶의 어떤 변화를 만들 수 있는 그런 공간일 수 있고, 어떤 사람들한테는 가장 짜증나는 공간일 수 있거든요. 근데 이 공간, 딱 한 평의 공간을 정리하면 그게 진짜 여러분들한테 필요한 자기 개발의 실천일 거라고 저는 생각됩니다. 정리를 할 때 버려야 할 물건을 정하는 기준이 있다면 말씀해 주세요. 많은 분들이 일본의 곤도마리라는 분을 알고 계시더라고요. 제가 정리 컨설턴트라고 그러면 저보다 우리나라 사람도 아닌데 일본 사람인데 곤도마리에를 이야기 많이 합니다. 그분은 책 제목이 설레지 않으면 버라라는 책이고, 넷플릭스의 다큐멘터리로도 엄청 유명해져서 지금은 전 세계에 가장 알려진 정리 컨설턴트가 됐습니다. 저도 정리 컨설턴트라는 직업으로 일하면서 그분이 너무 부러웠던 적이 몇 번 있어요. 그분은 사람들한테 설레는 물건을 판단해라,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물건들에 에너지가 있어야 되고 가치가 있어야 되고 기쁨을 느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없어서 설레지 않는 물건 속에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 이런 이야기한 거죠. 그래서 저는 정리가 어려운 사람들한테 이제 4가지 기준을 추천하는데, 필요, 목적, 관심, 행복이거든요. 행복은 아까 곤도마리에처럼 설레임과 좀 비슷한 표현인데, 필요, 목적, 관심, 이 3가지 내에서 정말 많은 물건들이 정리될 수 있습니다. 이 3가지도 너무 많다 그러면 딱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바로 필요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물건들 중에 이게 필요한 물건인가? 필요 없는 물건인가? 딱 2부류로만 판단해 보는 거예요. 물건을 살 때 이게 진짜 내가 꼭 필요한 물건인가? 필요하다는 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물 같은 거는 인간의 삶에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고민할 것도 없이 사야 되지만, 그렇지 않은 물건이 있겠죠. 예를 들면 탄산수. 네. 생수는 필요할 수 있지만 탄산수는 원하는 물건, 뭔가 있으면 좋을 물건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필요 물건을 사고 필요 물건을 남기는 그 딱 한 가지 기준만으로도 정말 많은 물건들이 버려져요. 곤도마리 이야기를 정말 많은 사람들한테 듣는데, 저도 이제 이렇게 강의 가는 사람들 만나면 지금 얘기처럼 곤도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럼 사람들이 제일 저한테 많이 얘기하는 게, 남편 어떻게 하냐, 설레지 않는데 어떻게 하냐, 평생 살면서 한 번도 설레인 적이 없다,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시는데, 핵심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곤도마리에는 버려라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당신이 살아가면서 필요해서 샀던 것이고, 어떤 목적이 있어서 관심이 있어서 사면 그냥 행복할 것 같아서 샀던 거죠. 그렇지만 시간이 지나서 그 물건의 가치가 사라진 거예요. 그 물건의 사용 빈도를 줄였던 거죠. 근데 어떤 물건들은요, 별로 그렇게 멀리 했던 물건인데 희한하게 오랜만에 사용했더니 기분이 좋아지기도 합니다. 저는 그게 설렘이라고 느끼거든요. 그래서 영어식으로는 스파크 조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이 조이라는 느낌, 조이, 기쁨, 행복 이런 표현이에요. 그래서 물건을 쓰는 게 가장 중요하다. 그러면 남편도 어떻게 해라? 제대로 써야죠. 뭘 도와달라고 한다거나 좀 재밌는 이야기에 말동무가 된다거나, 그런 측면에서 저는 모든 물건, 어쩌면 우리의 인생, 불편한 관계 이런 것들도 다 정리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작가님께서 말씀하신 정리의 개념이 통제력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유튜브, 릴스 등을 벗어나는 방법이 있을까요? 너무너무 제가 하고 싶었던 말을
다루고 싶었던 주제일 수 있는데, 저는 최근에 이제 집중력 연구를 많이 하고 있어요. 요즘 도파민 중독이라는 말을 많이 하잖아요. 사람들이 쇼츠나 릴스 보면서 정말 시간 가는지 모르고 봅니다. 일어나자마자 잘 때까지 봅니다. 심지어 그렇게 쇼츠나 릴스 같은 영상을 보는 사람들이 하루에 3-4시간 정도 된다는 그런 통계도 있고요. 유튜브에 관련된 통계 중에 좀 저 너무 충격이었는데, 거의 80%가 쇼츠를 본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저도 뭐 놀랬던 건데,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사실 재미, 흥미, 즐거움, 그런데 사실 그것만이진 않을 것 같아요. 어떤 사람들한테는 배움, 지식, 유익이라고 생각될 겁니다. 근데 저도 아까 자기 개발에 대한 이야기를 했지만, 살면서 어떤 매체, 어떤 컨텐츠, 어떤 도구 이런 걸 통해서 지식과 정보와 배움과 깨달음 같은 거를 얻을 수 있는데, 주로 어떤 데서 얻었냐면 스스로가 필요할 때 얻게 되거든요. 내가 원치도 않았는데 그냥 알고리즘에 의해서거나 아니면 이렇게 한 10개 넘기다가 유익한 내용이 있으면 사실 유익할 수 있겠죠. 얼마나 유익한 내용이 많습니까? 그런데 그게 삶을 바꾸거나 지금 현재 시점에서 인생에 중요한 배움 같은 걸 주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다고 무작정 안 보고 뭐 이런 게 아니라, 저는 시간을 좀 제한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저도 그 실천을 좀 잘 하기 위해서 예를 들면 잠자기 전에 쇼츠 안 봅니다. 일어나자마자 인스타그램이나 뭐 SNS 같은 거를 보는 거를 가능하면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경험을 해보니 그렇게 하니까 시간이 너무 루즈해지거나 정작 중요한 일, 필요한 일을 위해서 시간을 못 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유튜브에서 예전에 보고 너무너무 좋아서 강의 때 많이 인용하고 소개하는 영상이, 미국의 한 해군 제독이 침대부터 정리하라 뭐 이런 영상이 있어요. 수천만 명이 그 영상을 봤는데, 그분이 이야기했던 내용이 뭐였냐면, 일어나자마자 자기가 계획하고 목표하고 하고 싶은 일을 해야지 인생은 성공할 수 있는데, 릴스 보고 시간 때우고 시간을 낭비하는 사람은 절대 성공할 수 없다, 뭐 그런 식으로 저는 그 영상을 해석을 했거든요. 그래서 시간을 줄일 수는 없겠지만, 최대한 줄이면 좋겠지만, 일정한 루틴 같은 데에 시간 방해가 될 수 있는 그런 요소가 있다면 그 시간은 핸드폰을 멀리하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뭐 내가 몇 시간을 보는지 사실 사람들이 잘 확인 안 하기 때문에 스크린 타임 같은 거 이제 확인하면 좋다는 이야기 많이 하거든요. 아마 영상 보시고 이 부분에서 바로 그냥 끄신 다음에 여러분들의 지금 스크린 타임, 어플리케이션마다 하루에 혹은 일주일에 얼마 정도를 사용하는지를 보시면 대부분의 분들은 충격을 먹을 겁니다. 본인이 생각하는 것보다 10배, 수십 배의 시간을 쓰고 있거든요. 오히려 그 시간이 운동, 자기개발, 집 정리, 혹은 좋은 사람들과의 뭐 대화, 혹은 혼자만의 시간, 뭐 명상, 기도, 그냥 뭐 휴식, 취침 이런 시간이 훨씬 가치 있다는 거는 제가 이야기를 이렇게 구구절절 하지 않아도 너무 잘 아실 거예요. 하루에 너무 많은 시간 핸드폰의 노예처럼 살지 마시고, 스스로는 다 알고 계시거든요. 일정 시간을 제한하시고 좀 더 가치 있는 시간을 늘리시는 게 여러분들 삶의 시간을 정리할 수 있는 방법인 것 같습니다. 아이들을 유튜브나 릴스에 빠지지 않게 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제가 디지털 중독에 관련된 연구를 좀 하다 보니까, 저는 뭐 학자로서 연구하는 게 아니라 시중에 나와 있는 뭐 통계, 또 전문가의 어떤 조언 이런 내용들을 많이 보는데, 너무 이제 재밌는 건 수많은 자료들을 살피게 될 텐데 그 내용들이 다 정리되면 뻔한 이야기가 몇 개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아이들의 스마트폰 중독을 줄이려면 일단 부모가 아이가 어떻게 스마트폰을 사용하는지에 대해서 감시가 아니라 관심을 가져야겠죠. 두 번째는 시스템적으로 부모 기능 같은 거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애가 지금 하루에 얼마를 쓰고 스크린 타임 같은 것처럼 시간을 측정해주고, 뭐 기능적으로는 시간을 제한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 놓여서, 야 이제 너 앞으로 스마트폰 뭐 압수할 거야, 혹은 뭐 10시 되면 무조건 뭐 뺏을 거야, 이거는 벌어진 일이지만 애에게 스마트폰을 사용할 수 있는 그 시점부터, 혹은 정기적인 어떤 사용자 교육처럼 아이들은 전혀 그런 교육 없이 그냥 받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부모님이 스마트폰에 굉장히 관심이 있으시고, 이게 이런 정도의 규율, 규칙, 약속,
어떤 습관에 관련된 것들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려주시거나 이런 것들도 최소한 부모의 굉장히 중요한 역할로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시스템적으로 할 수 있다면 시스템적으로 얼마 정도 시간이 지나면 이제 그 어플 못 보게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대화가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아이들과 스마트폰에 뭐 재밌는 영상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 스마트폰 아까 중독이 될 수 있는, 왜냐면 아이들이 정말 많이 거의 뭐 80% 이상 스마트폰에 중독돼 있고 어른들보다 훨씬 많은 시간을 쓰기도 하고, 또 요즘 막 초등학생들도 이상한 영상들 많이 본다고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되게 무방비하게 무분별하게 좋지 않은 컨텐츠나 또 어른들보다 훨씬 중독이 심하게 될 수 있고, 또 특정 어떤 뭐 게임 같은 거죠. 그런 것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으시는 부모들이 너무 많거든요. 그건 저는 이런 형태의 대화들이나 부모의 어떤 관심 전달이나 사용하는 데 있어서의 기준 같은 거에 대해서 별로 중요치 않게 생각하시거나 간과하셨던 부분이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오픈 톡 같은 게 필요할 수도 있고, 혹은 냉정하게 이야기를 나눠야 될 수도 있겠죠. 부모도 훈련이 필요하지만 아이에게도 중독이나 많은 시간 노출되지 않도록 디지털 중독에 대한 관심, 저처럼 연구까지 아니더라도 인터넷 검색하면 엄청 많은 정보 지식들이 나오고 이게 사회적 문제가 많이 되고 있어서 부모들이 어떤 역할을 해줘야 되는지 지금 제가 이야기했던 내용보다 훨씬 좋은 내용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을 좀 참고하셔서 먼저 부모부터 해서 되고 아이들에게도 필요한 내용들을 전달 해줄 수 있는 그런 부모로서의 책임을 다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간 부자라는 표현을 하신 적이 있는데 어떤 의미인가요? 세상에는 두 종류의 부자가 있다고 생각해요. 돈 부자, 시간 부자. 근데 많은 사람들은 이제 시간 부자보다 돈 부자에 관심이 많은 거죠. 그럼 돈 부자는 뭔가요? 돈이 뭐 기하급수적으로 많고 어떤 회사의 뭐 회장님처럼 통제 안 되고 그냥 잠만 자고 일어나면 돈 많이 벌고. 왜 워런 버핏 이야기 제가 최근에 어떤 기사를 통해서 봤는데 코로나 시기에 돈을 더 많이 벌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 보면은 야, 나도 저런 부자가 돼야겠다. 근데 제가 어린 시절 좀 가난하게 자라서 저 역시도 돈에 대한 간절함, 결핍 이런 것들이 좀 많았는데 나름 이제 부자 되려고 했던 일, 관심 있었던, 지금 하고 있는 일이거든요. 그냥 개인 사업입니다. 그런데 제가 보니까 부자가 되려면 여러 이제 절차 같은 게 필요할 텐데 되게 중요한 절차가 있다는 걸 나중에 깨닫게 됐어요. 젊을 때는 잘 몰랐는데 그게 바로 시간의 부자가 되는 겁니다. 그럼 시간에 대한 부자는, 시간이 보통 24시간 한 사람에게 주어지는 시간이 뭐 48시간 주어지고 막 64시간 주어지고 그게 아니죠. 이 한정된 시간을 어떻게 쓰느냐, 딱 두 가지 패턴밖에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게 돈과 너무 비슷해가지고 돈을 쓰는 것도 소비를 하느냐 투자를 하느냐 뭐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버느냐 쓰느냐 이건데, 시간도 똑같은 것 같아요. 소비를 하느냐 생산을 하느냐. 그래서 내가 하고 있는 지금 이 시간, 그러니까 스마트폰을 보는 시간일 수도 있고요, 혹은 이제 집에서 빨래 같은 거 하는 그런 집안일에 관련 시간일 수 있어요. 그 시간이 생산적인 시간인지 소비적인 시간인지. 자, 제가 뭐 이런 어려운 질문하는 게 아니라 제가 빨래라고 얘기했거든요. 그 빨래는 생산적인 시간인가요? 소비적인 시간인가요? 여러분 생각하시기 어떻습니까? 빨래를 어떤 분들은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생산적인 시간이라고 느낄 수도 있고요, 어떤 분들은 그냥 소모적인 시간이라고, 소비적인 시간이라고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시간을 생산적으로 만드는 겁니다. 그럼 빨래도 이렇게 하기 싫은데 해야 되잖아. 어떻게 하면 생산적인 시간을 올릴 수 있을까요? 그냥 즐겁게 하거나, 혹은 이제 뭔가 좀 운동하듯이 하거나, 혹은 잘 빨려고 노력하는 거죠. 물론 세탁기가 빨지만 뭔가 좋은 세제를, 혹은 어떤 뭐 방식을, 혹은 세탁기의 어떤 기능 같은 거든, 혹은 이제 시간을 좀 바꿔보는 거죠. 늘상 뭐 저녁에 빨았으면 이게 좀 피로해가지고 세탁기 이렇게 집어넣는 거 엄청 귀찮은데 아침에 에너지가 막 넘칠 때, 좀 활력 있을 때 넣으면 빨래하는 시간이 반이 주네? 저는 그게 생산적인 시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주로 하는 활동들이 있습니다. 물론 많이 반복되는 것도 있고요, 늘 새로운 것도 있을 텐데, 그런 상황들을 돈을 벌려고 노력하고 돈을 더 많이 갖고 있기를 노력하듯이 시간을 확보할 수는 없거든요. 그런데 생산적인 활동으로 하려면 뭘 해야 되지? 창의성이 필요할 수도 있고요,
늘 하던 방식이 아니라 새로운 방식을 도전해 봐야 될 수 있고, 이걸 하다가 좀 시행착오를 겪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처음 해보는 거니까. 그렇지만 그 과정 속에서 시간을 좀 더 의미 있고 생산적으로 보낼 수 있습니다. 제가 시간 사용하는 방법 중에 진짜 현명하다고 생각하는 방법은 뭐냐면 A 행동과 B 행동을 같이 하는 거예요. 결합 행동이라고 제가 부르는데, 어떤 거냐면 예를 들면 제가 지금 촬영을 하기 위해서 여기 오기 전에 식사를 좀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돼서 김밥집에 들려서 김밥 한 줄을 포장해서 먹으면서 왔거든요. 딱 저에게 주어진 시간이 5분이었어요. 근데 저는 이제 이동을 위해서 필요한 시간이 있어야 했고 식사를 하기 위해 필요한 시간이 있어야 했기 때문에 이 두 시간을 결합시키니까 시간을 효율적으로 쓴 거죠. 어떤 사람들은 한 가지 행동은 딱 하나만 해야 된다 생각하지만 이렇게 연결시킬 수 있는 행동을 찾아서 해보시면, 어떤 분들은 이제 런닝머신이나 집에서 헬스 자전거를 타면서 TV를 본다거나 이북을 본다거나 유튜브를 본다거나, 그 두 가지 연결 행동들이 있죠. 운동하면서 소비적인 걸 보기보다는 좋은 영상을 보면 좀 생산적인 거니까 이 생산과에서 연결되면 얼마나 강력한 효과가 있을까요? 그래서 하루의 시간 중에 꼭 해야 되는 행동, 아까 시간이 없어 뭐 부족해 이거보다는 제가 오면서 김밥 먹었듯이 이런 것과 이거는 연결시킬 수 있겠구나, 혹은 이런 행동들이 뭐가 있으니까 이거는 이때 해야겠다, 이렇게 한두 개씩이라도 좀 만드셔서 시간을 사용하시면 분명히 시간 부자가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직장인들이 시간 관리를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제가 어저께 만났던 분인데, 그분의 이제 회사에 좀 젊은 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통화를 막 하시더라고요. 분이 30대인데 뭐 힘들어서 퇴사하고 싶어 한다. 그래서 제가 듣자마자 바로 뭐라고 했냐면, 아니 왜 회사를 그만둬요? 아니 보통 사람들은 못 들어가서 안달인데, 아니 이게 이 가장 좋은 우리 현대인들한테 안전장치 같은 것이고 되게 중요한 시스템이 있는 그곳을 그만두려고 하냐라고 제가 이제 질문했었거든요. 힘들어서 그렇다. 그래서 제가 보통 사람들은, 그분도 그런 것 같은데, 나오면 이 힘듦이 없어지고 되게 편해질 거라 생각하는데, 뭐 그런 얘기를 많은 사람들이 하지 않아요? 가끔 밀림이야, 뭐 정글이야, 맹수들이 엄청 많아. 사실 그렇게 느끼지는 않을 수 있어요. 그런데 제가 이제 그분한테 뭐라고 그러냐면, 뭘 해도 힘들다. 뭘 해도. 저도 힘들고, 같이 있는 그분도 힘들고, 이게 30대, 40대 힘들고, 저희 어머니 지금 이제 70대신데 아프셔서 힘드시거든요. 다 힘들다. 근데 이제 모든 사람들이 뭔가 변화에 대한 필요성을 느낄 때, 지금보다 뭔가 좀 달라지면 뭐 퇴사하면 혹은 이거 관두면 혹은 뭐 이렇게 하면 좋아질 거라 생각하지만, 희망적 낙관 같은 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아까 시간 정리 관련된 이야기를 하면서 이야기했던 내용이냐면, 이 힘든 시간 속에서, 이 힘든 직장 생활 속에서 힘든만 생각한 게 아니라 힘든 것만 생각하면 더 많이 힘들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즐겁게 일하지? 저도 직장 생활을 10년 했는데 진짜 힘든 건 마찬가지잖아요. 저도 진짜 힘들게 일해요. 영업도 하고 하니까 너무 힘들었는데, 제가 힘든 직장 생활을 즐겁게 보내고자 몇 가지 프로젝트를 했었는데, 대표적인 프로젝트 뭐였냐면 수요일날 오후 칼퇴하기였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그냥 계획 없으면 그냥 뭐 12시, 9시 야근을 했었던 시간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제가 칼퇴를 해야 되는 딱 계획을 세우니까 일을 열심히 하게 되는 거예요. 딴짓을 안 해. 그냥 이렇게 어차피 오늘 야근할 거니까 막 그렇게 생각했었겠죠. 그리고 어디를 갔냐면 제가 좋아하는 장소를 한 군데씩 갔어요. 그 당시에 명동에 지금도 있는 커피숍인데, 아주 유명한, 지금 스타벅스 같은 그런 게 아니라 작은 가게 같은 곳인데, 그 커피숍을 간 거예요. 저는 이제 너무너무 그곳에 대한 그냥 이렇게 인터넷을 보니까 좋아 보여서, 그리고 혼자만의 생각 정리나 의미 있는 시간을 갖고자 그 이벤트를 만들었는데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뭐 카페를 갈 수도 있고요, 문화 공연을 볼 수도 있고, 요즘 또 무료로 볼 수 있는 그런 정보들이 엄청 많더라고요. 인터넷에 검색하면 많이 있으니까, 뭐 돈을 꼭 써야지 뭘 먹고 뭘 보고 이런 건 아니잖아요. 그냥 김밥 한 줄 먹고 무료 전시 볼 수도 있고, 혹은 이제 에너지가 막 엄청 좋은 곳들이 있어요. 활력적이고 뭔가 생동감 있는 공간, 혹은 삶이 정말 막 지칠 때 저는 영안실 가거든요. 병원 같은 데 한번 가보시면 정말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인생을 다시 돌아보게 될 수 있는 그런 류의 공간도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을 잡으시고 공간을 연결시키셔서 특별한 이벤트를 좀 가져보시면 힘든 직장 생활과 업무 속에서 상황 속에서 즐거운 걸 분명히 찾게 되실 텐데, 저는 그것이 시간과 공간의 연결성에서 온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일주일에 어쩌면 단 몇 시간의 이벤트일 수 있잖아요. 여기서 중요한 건 계획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뭔가 수요일을 기다리게 하는 한 주에 딱 그날만큼은 뭔가 기대가 되는 것이고요. 그 이벤트가 되게 특별할수록 와, 너무 신날 것 같아요. 그런 작고 되게 사소할 수 있는 이벤트가 현재 겪고 있는 어려움과 고민, 힘듦, 이걸 해결할 수 있습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면 뭘 해도 힘들다. 슬프지만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할 일이 너무 많아 정리가 안 되는 분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진짜 겁나 바빠가지고 죽을 시간도 없다고 막 저한테 하소연하시는 분이 있어가지고 물어봤어요. 뭐 하시는 거냐고. 아침에 출근해서 퇴근할 때까지 도대체 뭔 일로 그렇게 바쁘시냐. 근데 얘기를 들어보면 잘 말 못해요. 보통 그런 질문을 해보면 절대적으로 쓰는 시간보다 이 심리적 시계, 제가 이제 심리시계라고 부르는데, 이 머릿속에서 진짜 이만큼밖에 안 바쁜데 이만큼 바쁘다 생각하는 거예요. 거기에는 생각이 많거나 불안한 요소가 있거나 방해가 많거나 진짜 예측이 안 되거나 이거 얼마나 걸리지죠? 이런 것들이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그 미국의 생산성 전문가가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 분주함은 정말 죄 같은 거다. 근데 그 바쁘다고 이야기했던 사람들이 대부분 들어보면 그냥 심리적인 분주함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저 역시도 직장 생활할 때 분주한 사람이었고 굉장히 바쁘고 일 많은 사람을 생각했는데, 그거를 좀 더 객관적으로 알고자 했던 저의 어떤 방법이 시간 일기 쓰는 거였거든요. 지금은 그걸 시간 가계부라고 이야기합니다. 시간 부자라고 이제 해서 이렇게 맥혀보니까 가계부가 좀 더 맞는 표현인 것 같더라고요. 근데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제 투자 목적에서 투자 공부를 하면서 시간 가계를 쓰시거든요. 왜냐하면 일도 해야 되고 투자도 해야 되니까 시간을 얼마나 잘 써야 됩니까? 근데 나의 하루를 한번 돈 쓰는 것처럼 이게 기록해 보면요, 그렇게 생각처럼 머릿속에 이 심리시계를 여기다가 펼쳐 놓으면, 아주 객관적으로 까발려 놓으면, 추상적인 생각이 아니라 여기다 놓으면은 기록하면 굉장히 객관화 되거든요. 이걸 객관화하는 시점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깨닫습니다. 아, 그냥 그렇구나. 그리고 이 시간을 통제를 해야 되잖아요. 이 통제는 저는 이 머릿속에서 통제하는 어리석음, 하면 너무나 많은 변수에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객관화된 것만이 이 변수를 더 쉽게 빨리 통제할 수 있다. 그래서 다이어리 되는 이유, 투리스트를 써야 되는 이유, 제가 제일 추천하는 거는 이런 타임블럭 같은 시간표거든요. 우리 학교 다닐 때 일주일치 수업 시간표 같은 이 타임블럭 형태의 주간 계획표 양식 같은 거를 하나 만들어 놓고, 하나 블록도 이렇게 계획 세우고 자신이 시간을 어떻게 사용했는지를 한번 이렇게 평가해보고, 정말 별것도 아닌 이 종이 한 장의 일주일치의 시간 계획이 시각화시키는 방식과 내가 뭔가 이렇게 좀 중요하고 소중하고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해야 되는 것에 의해서 시간이 분배되어 있으면요, 삶은 진짜 빨리 바뀔 거예요. 저는 거기서 핵심이 뭐라고 생각하냐면, 시간을 조망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합니다. 시간 조망은 뭐냐면, 여러분 지금 내일 있을 현재 시간의 일들이 그려지십니까? 약속되어 있는 일정이 있으면 대략 그려질 거예요. 내일 누굴 만나기로 했지. 만약에 그런 약속이 없으면요, 못 그려집니다. 그게 시간 조망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약속만 조망되는 게 아니라 내일 내가 그 시간에 뭘 할지 그냥 나와의 약속을 하는 거죠. 그래, 내일 뭐 리포트를 쓰겠어, 예를 들면, 혹은 누굴 만나서 차를 마시겠어, 그런 식으로 이제 계획을 세우는 거죠. 그러면 조망할 수 있는 시간이 많아지고, 뭔가 이제 아까 블록 단위로 이렇게 잡혀있는 계획들, 나와의 계획, 또 내가 의무적으로나 필수적으로 해야 되는 계획, 혹은 시간이라는 거는 나만 쓰는 게 아니라 이제 누군가 써야 되잖아요. 또 상대방과의 계획, 이런 것들이 딱 이 펼쳐져 있는 한 장 속에 조망될 수 있다면, 시간의 불안, 아까 시간 심리, 진짜 막 너무 나를 불안케 하는 그런 마음가짐 같은 거죠. 그런 것들이 싹 정리됩니다. 그래서 시간을 투자, 시간을 가치, 시간에 대한 효율성, 시간에 대한 어떤
값어치? 뭐 이런 여러 가지 측면에서 봤을 때 제가 생각하는 가장 좋은 필요한 능력 중에 하나가 시간 조망 능력이고, 시간 조망 능력을 위해서 시간 가계부, 시간 일기, 타임블럭 같은 그런 형태를 이용하시고 며칠 정도 써보시면 분명하게 도움을 받으실 겁니다. 제가 진짜 많은 분들한테 추천하거든요. 이렇게 추천합니다. 일주일만 써보세요. 더 믿고 딱 일주일만 써보세요. 그리고 안 되면, 아니면 뭐가 좀 이상하면 저한테 얘기해 주세요. 네. 책임은 못 드리겠지만 진짜 진심을 다해서 제가 사과해 드릴게요. 일주일만 써보십시오. 효과 없으면 연락 주십시오. 제가 영상 찍어서 사과 네, 저는 분명히 알고 있어요. 이런 영상을 찍을 일은 없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그게 제 영상을 보고 싶어서는 아니시겠지만 일주일이라는 시간 동안에 한 번쯤 시간을 조망하는 훈련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강력 추천드립니다. 돈을 버는 것, 모으는 것, 굴리는 것 중 어떤 것이 가장 중요한가요? 어떤 사람에겐 소비를 줄이는 게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돈 버는 방법일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 여건 때문에, 상황 때문에 수익을 좀 더 늘려야 되는 그런 분도 있겠죠. 제가 아는 분 직장 다니면서 저녁에 대리운전을 하는데 하루에 10만 원 번다고 하더라고요. 딱 그만큼만 번대요. 근데 사실 이 하루에 10만 원을 번다는 게 작은 돈이 아니잖아요. 주말은 좀 쉬고 한 20일 정도만 일해도 추가 소득이 플러스 200 정도 나오는 정도의 소득이 있는 거죠. 근데 그분은 또 그것만 하는 게 아니라 별걸 다 합니다. 뭐 데크도 하고 그리고 할인 정보, 저는 정말 만나서 이렇게 그분 관심도 또 그거다 보니까 그 얘기만 주로 막 하는데, 지역 상품권을 사서 뭘 하고 막 이런 얘기 들으면 저렇게 열심히 살아야 되나? 저는 그분이 이제 이 관심, 필요, 자신의 어떤 라이프 스타일에 맞는 방식을 찾기 위해서 또 수많은 정보들을 또 취하실 거 아니에요? 그런 분들한테는 이제 그런 방식으로 수익을 단 한 달에 몇만 원이라도 늘릴 수 있겠죠. 세 번째 할 수 있는 건 이제 그냥 가지고 있는 거 예적금 넣으면은 한 3% 이렇게 되니까 그걸로 좀 더 가치 있는 투자 같은 거 해야 될 텐데, 진짜 많은 투자 방법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소액으로 할 수 있는 투자도 있고요. 제가 아는 최근에 에어비앤비를 하시면서 저한테 엄청 추천했어요. 선생님 2,000이면 할 수 있어요. 왜? 어떻게 2,000이면 합니까? 보증금 1,000에 이렇게 세팅하는데 700이고 그거 다 당근에서 사면 더 싸고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1,000에 에어비앤비를 할 수 있어? 물론 그보다 더 많이 드시는 분도 있고 쓰시는 분이 있지만, 그런 류의 투자부터 그냥 단돈 10,000원이면 할 수 있는 투자도 있고, 주식 종목 사는 거죠. 동전주 사서 그런 것도 투자할 수 있는 방법이겠죠. 근데 이게 저는 시간 필요해, 정보도 필요해, 그런 정보를 또 잘 알려줄 수 있는 좋은 지인도 있어야 돼,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래서 저는 이게 정리라고 생각하거든요. 내가 지금 돈을 벌고 싶어. 그러면 여기서 투자를 해야 되는지, 소비를 줄여야 되는지, 소득을 늘려야 되는지 본인이 할 수 있는 선택, 저는 세 가지를 다 합니다. 두 번째는, 그러면 내가 이제 좀 더 소비가 집중되는 거야. 그럼 소비를 줄이고 싶어. 그러면 이제 정말 구매 리스트 써서, 혹은 일주일에 딱 하루 구입하기 이런 식으로 루틴 같은 걸 만들거나 시스템화 시키는 걸로 일정 부분 좀 이렇게 장치를 만들어야겠죠. 투자 같은 경우에도 내가 할 수 있는, 투자할 수 있는 범위, 단 한 10만 원? 한 100만 원 선에서. 그리고 진짜 투자 잘 하시는 분들이, 제가 이런 얘기를 이제 제 나이 때문일 수도 있는데 많은 분들이랑 나누면 진짜 잘 투자하시면서 저한테 이제 조언처럼 해주시는 분이 주로 어떤 얘기를 제일 많이 했냐면, 딱 할 만큼만 해라. 이 사람들이 또 이렇게 도박하듯이나 모험하듯이 이 범위가 정해져 있는데, 이 범위를 오버해서 과도한 투자를 하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성공하신 분들은 딱 그렇게 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돈의 범위만 줄이는 게 아니라 시간의 범위도 딱 제한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침 시간만 한다나? 제가 예전에 어떤 분한테 이제 인생의 목표가 뭐냐라고 물어봤더니 그런 얘기를 하는데, 저도 그 얘기 듣고 제 인생의 목표가 생겼거든요. 부자 할머니들이 오전에 찜질방에 모인대요. 부자들이니까 찜질방은 사실 아니었고 호텔 그런 사우나 같은 거일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사우나 하면서 오전 시간에 단타를 한대요. 좋은 종목들에 대한 이제 이야기를 나눠서 한 30만 원씩 번대요. 그리고 오후에 그걸로 맛있는 거 먹는데요. 그래서 저게 진짜 여유로운 모습이구나. 할머니인데 단타로 돈을 벌어. 그리고 하루 종일 하는 게 아니라
딱 오전 시간 한 3시간 미만. 그런데 이제 이 커뮤니티 안에서 그런 정보들이 막 있어서 하루에 사실 일당으로 본다면 어지간한 사람보다 더 많이 버는 거 아니에요? 30만 원을 버시니까. 물론 주식장 있을 때 버시겠지만 그 할머니들 얘기 들으면서 제가 하루에 30만 원씩 그럼 단타 수익 얻으려면은 얼마 정도의 자금이 필요하지? 몇 명의 할머니 뭐 정확하게 제가 안 물어봤는데, 그러면 이 커뮤니티에 몇 명이 필요하지? 그리고 아무나 모이는 게 아니라 그런 좋은 종목들에 대한 정보를 아들이든 손자한테 들을 수 있는 그런 분들이 이제 이 모임의 멤버여야 될 거 아닙니까? 대부분 그런 분들은 또 이렇게 막 수십 년 동안 뭐 하셨던 분들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냥 할머니 돼서 주식을 접하진 않을 수 있습니다. 트레이더 출신인데 은퇴한 할머니일 수 있죠. 그런 분들끼리 모여가지고 그런 게 어쩌면 되게 멋있는 인생이고 즐거운 인생이구나. 그냥 그날 벌어 그날 상태가 아니라 되게 여유 있는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했어요. 얼마나 그 시간이 즐겁겠습니까? 그리고 그 이후의 시간도 누구한테 돈 받아 쓰는 시간이 아니라 내가 번 돈으로 쓰는 시간이니까 너무너무 즐거운 삶의 모습일 것 같은데, 그런 형태의 이제 내가 원하는 투자의 모습, 투자의 형태, 투자할 수 있는 방식, 이런 것들을 찾는 것들도 저는 이 정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삶이 어차피 시간을 투자하든 이 사람에게 투자하든 이런 것이기 때문에 좀 넓게, 좀 더 폭넓은 안목으로 보시고, 대부분 저도 많이 경험했는데 보통 투자를 하다가 망하신 분들이 기가 팔랑기라 갖고 좋다 그러면 사고, 누가 돈 벌었다 그러면 굉장히 미니언이처럼 몰려다니고 유행처럼 이것도 하다가 저것도 하다가 옛날에 되게 아픈 과거만 막 썰 풀고 이런 분들이 있는데, 저도 굉장히 다양한 분들을 만나다 보니까 그래도 안정적으로 마치 이렇게 잔잔한 호수처럼 하시는 분들은 진짜 안 해 보이는데 뭔가를 하고 있어요. 뭔가 투자를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아까 막 저의 시행착오, 과거의 시행착오 같은 거, 혹은 제가 만났던 사람들의 그 실패 경험, 그런 거 별로 없어요. 그냥 되게 안정적으로. 그리고 피로감이 굉장히 덜합니다. 이게 뭐 전업 투자처럼 스트레스를 엄청 많이 받아야 될 이유는 없는데 너무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 고요한 호수와 같은 방식으로도 충분히 투자할 수 있는 방식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러니까 호수 같은 방법, 그리고 할머니 투자자 이런 어떤 롤모델과 방식 같은 거를 이제 제가 좋아하는 스타일인 것 같아서 그런 방법을 막 찾고 노력하는 것도 제가 시간을 사용하는 방법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진짜 나는 뭘 하고 싶지? 어떤 방식이 좋지? 이런 것들에 대해 살피시고, 저는 많이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는 또 만나다 보니까 유형에 대한 사람들의 스타일이나 방식을 보면서 제 스스로 정리됐거든요. 그런 방식처럼 시간이 다소 걸리더라도 그런 걸 먼저 찾으시고 방식에 맞게 투자하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투자에서 손실을 입었을 때 극복하는 방법이 있다면 말씀해 주세요. 저는 뭐 이렇게 주식을 전문적으로 배운 적도 없고 또 그렇다고 하는 사람도 아닙니다. 그런데 이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주식의 하락장은 내가 만든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뭐 나를 싫어하는 사람이 나를 괴롭히려고 만든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럴 때는 일정 시간 휴식이 필요하거나 바둑에서 복귀하듯이 좀 더 요 장 상태를, 왜 그런 일이 벌어졌는지에 대해서 뭔가 스터디는 해야겠, 굉장히 좋은 케이스 스터디일 거라고 생각 들거든요. 그런 이유 때문에 그런 걸 전문으로 또 이야기하시는 분들의 영상, 조언 같은 거를 들으시는데, 그런 시간이 있어야지 좀 더 후회스럽지 않고 그 시간 아까 생산적으로 보낼 수도 있고, 또 비슷한 형태의 일들이 반복되지 않겠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스스로 뭔가 정리되지 않는 삶의 모습 속에서 제가 제일 많이 느꼈던 거는 반성은 하지 않거나 평가를 하지 않으면서 괜히 죄책감만 느껴요. 그러니까 막 물건을 그렇게 많이 사놓고 물건 정리 안 된다 그러면서 반성은 해. 그러면서 막 시간이 지나고 나서는 반성도 안 한 채 죄책감만 느껴. 자기 바보 같았다고. 어떤 사람들은 좋은 사람들과의 좋은 관계를 긴밀하게 맺는 게 좋은데 바쁘다 보니, 혹은 이제 막 또 새로운 사람만 하다 보니까 진짜 좋은 친구를 놓치고 나서 나중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때 그 친구들이 좋았지. 근데 시간이 지나서 그 친구들은 지금 다 나를 잊고, 또 내가 어떤 실수적인 측면 때문에 다시 관계를 맺지 못하는 거죠. 그러면서 자꾸 그 사람들에 대한 죄책감을 느끼는 거예요. 투자도 그런 것 같아요. 본인이 했던
실수 때문에 상황 때문에 발생될 수 있었던 그런 문제라면 죄책감을 느끼기보다는 평가, 반성, 원인 파악, 이게 진짜 마음 아프고 이렇게 막 짓누르는 같은 고통을 느끼지만 오히려 정말 하지 않아도 되는 죄책감을 느끼는 것보다 훨씬 좋은 행동인 것 같아요. 근데 그걸 위해서 시간을 감내해야 될 수 있죠. 엄청 아픔의 시간일 수 있겠지만 그 아픔은 의미 있는 아픔, 훨씬 가치 있는 아픔일 수 있습니다. 하루 15분 정리의 힘 이 개정판으로 돌아왔는데 무엇이 달라졌나요? 개정판이기 때문에 책 전체적인 내용을 뜯어 고친 건 아닙니다. 근데 이제 새로운 출판사랑 계약하면서 책의 원고 방향 같은 거를 좀 정했는데 저한테 이런 제안을 하는 거예요. 요즘 사람들이 좀 떨어져서 책이 좀 두껍고 어렵고 이러면 잘 안 읽는다. 이제 저는 이제 문해력의 문제보다는 요즘 사람들이라는 걸 꽂혔습니다. 그래서 개정판은 이제 분량이 많이 줄기도 했고요. 그리고 요즘 젊은 사람들일 수도 있어요. 혹은 아직도 정리가 안 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다시 정리를 하는 마음을 잡는데, 혹은 제가 처음 이 책을 냈을 때가 이제 2012년이었기 때문에 10년 전이잖아요. 10여 년 전에 냈을 때 어린 중고등 학생이었었던 그 분들이 지금 MZ, 20대, 30대가 됐을 텐데, 그런 분들이 읽으면 좋을 내용들 위주로 내용을 좀 사례를 좀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 10분 정리임이라는 책은 사실 흔하디 흔한 정리 책일 수 있겠지만, 제가 작가로서 이 책에 대한 가지고 있는 자부심 중에 하나는 그래도 우리나라에서 접할 수 있는 정리 관련된 책 중에 저는 아주 기본적인 책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물건 버리기를 이야기하는 그런 형태의 책보다는 저는 인생까지도 터치할 수 있고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어떤 것들을 좀 더 생각해 볼 수 있고, 되게 요약되어 있는 내용들이 있는데 주로 실천하는 방법들 위주로 써 있거든요. 비법서처럼 시간, 인간관계, 물건 정리 이런 것이 안 될 때 그 부분만 좀 읽어보시면 분명히 현재 시점에서 필요한 부분, 실천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 실마리를 잡으시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책이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작가님께 정리에 대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제가 혼자 정리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를 저 역시도 경험했고, 잘 만나는 사람들이 이야기를 많이 해서 처음 정리 컨설턴트라는 직업을 만들 때부터 지금까지 꾸준히 하는 것 중에 하나, 커뮤니티를 만드는 겁니다. 예를 들면 네이버에 정리력 카페 같은 커뮤니티도 있고요. 또 제가 윤선현의 정리학교라고 하는 오픈 채팅방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건 얼마 안 됐는데 저의 지인 포함해서 많은 분들이 지금 한 1000명 정도 톡방에 가입되어 있거든요. 그걸 운영하는 이유는 제가 정기적으로 정리에 대한 동기부여를 주기 위한 카드 뉴스를 발행한다거나 이런 특강을 진행한다거나, 혹은 유튜브 같은 데 좋은 영상, 그 다음에 Q&A 같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제가 답변을 드리고 하는 그런 커뮤니티입니다. 똑같은 상황, 똑같은 어려움이 있는 그런 분들이 혼자 뭔가 하고 해결하는 건 쉽지 않은데, 비슷한 상황에 놓여 있는 사람들끼리 모여 있으면 그 안에서 강력한 동기부여를 받습니다. 그래서 여러 채널들이 있는데 나는 오픈 채팅방이 좋겠어. 굉장히 시끄럽습니다. 나는 그냥 카페 그냥 게시글 가서 쓰는 게 좋겠어. 혹은 밴드, 혹은 유튜브, 블로그 이런 것처럼 어떤 채널이든 제가 무료로 이용하면서 마케팅 효과 좋은 건 다 쓰고 있거든요. 제 이름 검색하시면 접할 수 있는 그런 커뮤니티가 있기 때문에, 내에서 저는 선생님으로 활동하니까 윤선현의 정리학교의 선생님으로서 함께 정리를 하는데, 실천하는데 도움되는 그런 거를 운영하니까 함께 해주시면 분명히 정리하는데 도움이 되실 겁니다. 성정길 구독자분들께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제가 오늘 정리를 실천할 수 있는 시간 정리, 공간 정리, 또 전 아직 잘 모르지만 투자에 관련 이야기를 좀 드렸습니다. 이 내용이 모든 분들한테 다 도움되는 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진짜 말을 하는 직업을 갖다 보니까 이런 건 확실히 있는 것 같더라고요. 간혹 이제 누군가 이야기를 들으면 의심되기도 합니다. 정리를 하면 부자가 돼? 진짜 그런 질문들도 많이 받기 때문이죠. 근데 제가 이제 그냥 저의 지식, 경험, 노하우 이런 걸 이야기한 거지만, 저를 포함해서 좋은 영상, 좋은 내용들이 많이 있을 텐데, 의심이 된다면 혹은 잘 모르겠으면 저는 실천해 보는 게 진짜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제가 아까 얘기했던 내용 중에 뭐가 있으면 책상 닦아보라고 그랬습니다.
바로 그 자리에서도 쉽게 실천할 수 있는 그런 실천이 있기 때문에 영상에서 제가 이야기했던 내용들 중에 의심 간다, 궁금하다, 모르겠다, 확인하고 싶다 그러면 생각 속에서 머물지 마시고 실천을 꼭 한 개라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3분기 고래동 공부 강의 모집 중이거든요. 네, 네이버에 고래동 공부 치면 저희 홈페이지가 있어요. 여기서 7, 8, 9월 고래동 공부 3개월 동안 같이 하는 프로그램인데 네, 심정석 소장님 보너스 강의가 추가가 됐습니다. 저희는 정말 많은 걸 다루거든요. 물론 코인도 강의하죠. 저는 이번에 코인 강의 해외거래소 사용법 위주로 강의할 건데 2번 합니다. 네, 7월, 9월 2번 코인 거래소 쪽 할 거고요. 팽도리님은 이분은 치과의사 분이신데 25억 비트코인으로만 25억 벌고 다른 또 알트코인으로 돈 많이 버셔서 원래 치과의사신데 졸업을 하셨어요. 네, 파이어족이시죠. 그래서 이제 뭐 시간 많다고 언제든지 불러달라고 뭐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또 모셨습니다. 너무 폭발적인 반응이었어가지고 같이 코인 공부도 하고요. 그리고 부동산, 부동산 요즘에 난리지 않습니까? 부동산. 서울 부동산 다시 올라간다고 뭐 좀 시끄러워진 것 같아요. 거래량도 좀 많고 부동산 공부도 네, 같이 하고요. 그리고 빗소영 대표님은 자기개발 쪽 아웃풋 독서 자기개발된 프로그램도 같이 들어있고요. 심정섭 소장님은 학군 강의하거든요. 학군과 부동산, 자녀교육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는데 이 부분도 같이 알려주실 거예요. 교육이죠, 교육. 자녀교육. 진짜 정말 거의 모든 거를 다 망라하는 강의거든요. 고래동 공부 프로그램만 잘 따라오셔도 다른 공부 특별히 많이 더 안 하셔도 충분할 것 같아요. 이것만 해도 충분히 많거든요. 8월 달에도 네, 웅달 대표님은 사업과 투자를 너무 잘 융합하셨고 그리고 좀 뼈 때리는 이야기 있잖아요. 뼈 맞는 시간을 좀 가감 없이 정말 솔직하게 부드럽게 때려주시거든요. 그래서 웅달님 강의를 들으면은 무언가 되게 하고 싶은 게 많아집니다. 네. 정말 또 기대되는 강의요. 8월 달에 하시는데 너무너무 기대가 됩니다. 그리고 요즘에 주식 쪽은 AI가 난리잖아요. AI. 요즘에 저 이효석 대표님 컨텐츠 되게 많이 보고 있는데 와, 저보다 더 부지런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진짜 이분은 거의 안 주무시는 것 같아요. 뭐 진짜 대단하십니다. 컨텐츠도 되게 많이 만드시고 또 저는 양은 많이 하지만 사실 뭐 질이 엄청 뛰어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좀 그러긴 좀 부끄러운데 이효석 대표님은 양도 많은데 질도 되게 좋더라고요. 그 인사이트를 직접적으로 배울 수 있는 시간이죠. 다 줌으로 실시간 강의하거든요. 이럴 때가 아니면 네, 제가 또 언제 이효석 대표님을 만나서 이렇게 질의응답할 시간이 있겠습니까? 여러분들도 고래동 공부 오시면 같이 이야기 나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 직장인이신데 비트코인 투자로 네, 부를 많이 이루셨죠. 네, 호필님도 오십니다. 원래 이분은 공기업 다니시는 직장인이세요. 직장인. 네, 지금도 직장 다니고 계십니다. 직장인 분들이 가장 좀 좋아하는 강의죠. 가장 현실적인 강의고 보통 다른 분들은 사업이랑 같이 하니까 네, 현금이 원래 많아서 잘 됐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호필님은 직장인으로 정말 조금씩 늘 모아가지고 그걸로 힘들게 처음에 1억 모아서 투자한 이야기도 들려주시고 했는데 정말 눈물 나는 투자 끝에 네, 지금 좀 성취를 많이 이루셨죠. 네, 그래서 앞으로 이제까지 해온 것과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아주 상세하게 말씀해 주실 거예요. 네, 빗 대표님이 또 독서 모임과 자기계발 쪽 이끌어 주실 거고요. 네, 그리고 우리 부동산 이야기 하잖아요. 네, 남이사님은 또 가장 현실적인 방법을 많이 제시해 주시죠. 지난달에 보너스 특강으로 남이사님이 나와서 강의해 주셨는데 정말 열광의 도가니였어요. 강의 자체도 너무 재밌고 현실적이고 그래서 이제는 진짜 현실적으로 부동산 투자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가르쳐 주겠다 하면서 끝났거든요. 네, 그 후속편이 이제 9월 달에 남이사님이 강의를 해주십니다. 남이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가진 현금이 현재 얼마든 상관이 없다. 네, 누구나 부동산 투자를 할 수 있다. 이 비법을 알려주신다니까 네, 저도 기대가 많이 됩니다.
기회 되시는 분들은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